아, 자, 나갈까요, 그냥? 네. 그 뒤를 이어서, 자, 우리가 육효 속에 삼극의 이치가 담겨 있는 것처럼 내 몸에도 삼극지도가 세워져 있다. 참동계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내 몸의 중도를 알아서 천지의 중도와 합할 수 있다면 건고는 천지에 있지 않고 내 몸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건고는 땅이잖아요. 하여튼 건고는 하늘 땅이죠. 건고는 천지에 있지 않고 내 몸에 있다. 그러니까 이 내 몸의 중도를 알아서 천지의 중도와 합할 수 있다면 건고는 천지에 있지 않고 내 몸에 있다. 변화의 도를 마음에서 찾는 것이 공부의 요결이다. 갑자기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구절은 아니니까. 건고는 땅이고 내 몸이 꿈이. 자, 그것도 숙제니까. 숙제하시고. 다음에 이제 여기 생성의 원리를 담은 선천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선천도라고 한다면 복의궤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선천 복의 64궤도 이게 오른쪽 그림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8궤를 8교에 넓혀가지고 일생이법으로 계속 분화시키다 보니까 64궤가 나오고 궤 순서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말하자면은 이 하늘이 한 바퀴 도는 걸, 우리 땅이 한 바퀴 도는 걸 1년으로 보잖아요. 하늘이 한 바퀴 도는 그 기간을 129,600년으로 잡아요. 네, 129,600년으로 잡는데 결국 1년이 운행하는 이치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소강조 선생님이 말한 129,600년으로서 만약에 이 지금 시대를 설명을 한다면은 지금 시대가 어디에 위치하는 때일까? 지금 여기 보면은 한 가운데 정도에 보면 대곽궤가 있어요. 지금 거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환극경세서에 보면은 거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선천에서 후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선천 후천을 얘기하는데 이제 야산 선생은 환극경세서에 근거하되 이미 이제 선천은 지났고 후천이 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소강조 선생이 설을 갖다가 반박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소강조 선생의 은밀한 뜻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당신의 그런 견해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시대는 이제 선천을 맞추고 이미 후천 시대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이제 후천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궤 순서가 이렇게 쭉 이어져 왔는데 소강조 선생이 환극경세서에서 이게 여기 궤상에 맞춰가지고 역사 연대기를 갖다 쭉 쓰셨어요. 기사본말체로 역사 연대를 쭉. 그래서 그 시점을 요임금이 갑진년에 등극한 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순임금, 우임금 쭉 그 역사를 갖다가 이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걸 갖다가 이 궤 갖고서 쭉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대단한 역작입니다. 근데 그 보는 법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못 하는데, 이제 주역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환극경세에서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 권인 거죠? 네? 여러 권으로. 여러 권으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성인대지라는 거 한 권으로 딱 돼 있는데, 예, 그 아주 그냥 막 잔글씨로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권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 명칭을 생성의 원리를 담은 선천도다라고 해가지고 64개를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그냥 넘어가고. 여기에 95쪽에 일정파괴라는 이 용어가 있죠. 일정파괴. 이게 뭐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괴다. 건괴 일생이법으로 쭉 번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위에서 괴 순서가 맨 처음에 중천건, 여기 건괴, 그 다음에 태괴, 택천괴, 이괴, 화천대유, 이렇게 진괴, 뇌천대장 이런 식으로 건, 쾌, 대유, 대장 요 순서대로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괴의 8괴는 가만히 그쳐 있고 외괴에서 한 바퀴 복귀팔기 순으로 돌기 때문에 일정팔이라는 용어로 쓴 거예요. 내괴는 가만히 있고 외괴에서 한 바퀴 돌기 때문에. 또 이제 택괴에 와서도 마찬가지겠죠. 일거지 이태세인데 택괴에서도 여기서도 건태, 이진, 손감, 간, 곤 이렇게 빙 돌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괴 순서를 삼은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96쪽에 보면은 요 96쪽이 위에 원도로 그려져 있는 것이 아까 선천복의 64궤 도예요. 그걸 원도로 그린 겁니다. 원도로 이렇게 그렸어요. 거기 보면 이제 여기 중천건궤가 있죠. 위에 중천건궤가 있고 건 택천궤 맨 위에 중천건궤가 있고 거기는 택천궤, 화천대유, 뇌천대장, 풍천소축 이런 식으로 쭉 그게 위에 외궤에서 복귀팔개 순서별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쭉 그렸는데 뭐 요거 그냥 넘어가고 여기 98쪽에 여기 복의 선천 64궤 여기 방도 원도가 같이 있기 때문에 방원지도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기 96쪽에 그 그림이 방원지도라고 써 있는 것이고 98쪽에 여기 위쪽 두 번째 단락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주역에서 말하는 문 닫는 것을 곤이라 말하고 문 열은 것을 건이라 말한다. 예. 글과는 글과 같은 뜻이니 건군이 놓인 이유는 바로 이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원, 일방, 하나는 둥글고 하나는 네모진 일방과 일동 일정이 모두 음양 변화의 도가 되며 태극에 있지는 그 속에 있는 것이다. 64개 방언지도가 이 그림은 현재도 원자 물리학이나 생명과학의 연원을 이해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예, 독일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라이프니츠가 1673년에 계산기의 원리에 대해 고심하고 있을 때 그의 고민을 해결해 준 것은 중국의 8궤였다 한다. 이게 저기 그 상대성 원리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분도 마찬가지죠. 예, 뭐 닐스 보니 뭐 아인슈타인. 당시 중국에 선교사로 와 있었고 강의제의 시강이었던 청나라 강의제의 시강이었던 조아심 부배가 라이프니츠에게 서신을 보낼 때 편지에 중국의 8궤도를 동봉했다. 8궤를 보고 라이프니츠는 역사상 최초로 이진법을 기반으로 한 계산기를 만들게 되었고 이 이진법이라는 게 지금 복귀8궤 차수도가 그렇잖아요. 이진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강의제에게 감사의 편지를 한 장 썼고 8개를 연구한 자신의 수학 논문을 동봉했으며 강의제에게 자신이 발명한 곱셈 계산기 복제품도 하나 선물했다 하니 이른바 컴퓨터의 전신인 셈이다. 요게 이 방원지도 갖고서 서양에서는 그걸 과학으로 이렇게 발전시켰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다음에 98쪽에 선천학은 신법이다 라고 하는 거. 이 선천 복귀8궤는 신법이다. 이게 복귀8궤는 신법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태극에서 음양사상 8궤를 이렇게 쭉 이게 펼쳐 나오는 것이 요 태극 이치를 모르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태극 이치를 알려면 신법이 아니고서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결국 신법을 표현하는 것이 복귀8궤다 이런 얘기예요. 신법을 표현하는 것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괴기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괴기역학. 이건 뭐냐면 1년이 운행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기가 유행하는 거예요. 우리 복귀8궤는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었죠. 복귀8궤는 음양이 대대한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라고 했고 문왕8궤는 일기가 유행하는 원리를 설명한 거라고 했죠. 결국에는 이 세상이 다 기의 흐름에 의해서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기의 흐름에 의해서. 그래서 이 기라고 하는 글자가 이게 이 세상사가 다 이렇게 하나의 기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게 이제 기 이론론이죠. 뭐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 기가 운행하는 것이 어떤 법칙,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돌고 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걸 또 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이기 이론론이니 뭐 이기 이원론이니 뭐 하는 얘기가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를 우리는 파악할 수 없지만 이제 성인은 그래도 지금이 때가 어느 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기를 갖다가 기를 어느 표시를 해놓은 게 뭐냐 이게 숫자예요. 그래서 24절기도 만들고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이 주역을 공부하는 데는 보통 여기 기도 이렇게 기의 흐름을 갖다가 우리도 파악을 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 이걸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24절기라든가 또 5일이 한 번씩 변한다고 해가지고 뭐 72후라든가 12개월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기의 조화를 갖다가 우리가 얻기 위해서 뭐 나분법이니 또 낙가법이니 뭐 이런 걸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술소들이 다 그런 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의 내면을 우리는 참 기의 내면을 이제 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죠. 이 기를 밖으로 드러낸 것이 결국은 이게 수예요. 수. 그 다음에 여기 이를 밖으로 드러낸 게 뭐냐? 이게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 알아야 되지만은 상이라든가 수라든가 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괴기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이 괴기역학이라는 용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 것이 한나라 때 나왔어요. 한나라 때 나왔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이 의심을 해요. 이게 무슨 한나라 때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예전부터 전해져 왔던 것들이 한나라 시대에 와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이지 이것이 무슨 뭐 그 이전에는 뭐 몰랐었냐?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여기 얘기를 한 것이, 이 중에서 우리가 101쪽에 12소식궤, 요 소식궤를,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달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24절기를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12월 달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여기를 이렇게 표에다가 이렇게 담아뒀으니까 요것도 한번 공부하시고, 지금 여기 뭐 여기 괴기역학으로 쭉 지금 뭐 소식궤니 건곤 이익궤 소장지도니 이런 것들을 망라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있을 때 이거 한번 보시고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광상도 이게 참 중요해요. 광상도 중요한데 지금 이거 광상 요거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네요. 요건 조금 더 이제 주역을 본론으로 이제 들어갈 때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초학자들한테는 이건 뭐 나중에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서울 구경을 갈 때, 여기 경복궁이 유래가 어떻고 이런 건 설명하면 참 좋은데, 여기는 공포가 몇 센치고 뭐 이런 건 초학자들이 이건 얘기 들어봤죠. 오히려 복잡하기만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어찌 보면은 초학자들한테는 좀 불필요한 부분이다 싶을 정도인 것까지 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주역에 보면은 거기 그 설교전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광상이라는 게 바로 그게 광상. 광상이 뭐냐면 우리 팔괘상이 뭐예요? 건괘는 하늘, 뭐 곤괘는 땅,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광상은 그걸 넓힌 거예요. 넓혀서 부연해 가지고. 그래서 건은 뭐 하늘도 되고 둥근 것도 되고 나라로 말하면 인군도 되고 가죽으로 말하면 애비도 되고 돌로 말하면 뭐 금, 옥,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만은 지금 얘기하면은 공자 만나러 가겠다고 하실 것 같아서 요거 쭉 그러나 이제 시간 나시면 한번 혼자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해요. 다음에 여기 120쪽 주역 석괴. 우리가 주역이 요게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게 주역 책인데 여기 주자의 이제 본의를 중심으로 이게 쭉 설명이 됐어요. 이게 물론 토는 정자의 토를 중심으로 써 있습니다만은 이게 간략한 이 책이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주로 이걸로 이 경전 공부를 이걸 하고 있습니다. 요 책이 이제 이 순서가 여기 이제 순서를 설명한 것이 주역 석괴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121쪽에 보면은 주역 64궤 순서 이렇게 했죠. 주역 64궤 순서. 여기 순서는 지금 3분이 남았는데 참 쉬었다가 아니다. 아니지. 그렇지. 착각했어요. 자, 여기 64개 순서가 있는데, 주역은 64궤가 상경과 하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걸, 문왕이 이렇게 궤 순서를 정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문왕이 지금 현재와 같은 궤 순서를 정했다. 그래 정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음양이 전체 64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상경 32궤, 하경 32궤 이렇게 정하지 왜 상경은 30궤로 정하고 하경은 34궤로 정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거 설명을 안 해야 여러분들 더 빨리 공부하실 텐데. 이런 거 자꾸 설명을 하면은 그냥 이 가르치는 것은 그냥 여기 어떻고 저기 어떻고 저 금강산 가는 길에 이렇게 가면 된다 하면 그냥 알아서 가야 되는 것이지 끌고서 가면 절대 못 가요 다음에. 여기 괴 순서가 지금 건, 곤, 둔, 몽, 수, 송, 사비 이렇게 돼 있죠. 예, 거기에 약간 두껍게 쓴 글씨가 있고, 예, 가늘게 쓴 글씨가 있죠. 그죠? 여기에 두껍게 쓴 글씨는 도전되지 않는 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꾀 같은 경우, 건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여기도 내꾀도 건, 외꾀도 건이죠. 요건 이렇게 뒤집어도 똑같은 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부도전꾀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도전꾀. 여기 지금 상경에는 부도전꾀가 6꾀가 있어요. 그죠? 네? 하경에는 부도전꾀가 2개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천근꾀는 이게 부도전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는 전체가 다변한 꾀가 와요. 이렇게 전체가 다변한 꾀가 와요. 예를 들어서 살례이꾀다. 살례이꾀예요. 요건 어때? 요건 여기 뒤집어도 똑같은 꾀죠. 뒤집어도 그렇잖아요. 요때에는 다음에 오는 꾀가 택, 풍, 대과꾀 이렇게. 여기 괴상을 얘기하고 지금 괴 이름을 얘기하는데, 여기 괴 이름은 괴상의 살례, 여기 산이고 례죠. 이게 상이에요. 살례 이다, 택풍 대과다. 이것은 연상에서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네? 무슨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공식 생각하고 계셨죠, 지금? 요건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이왕이면 한번 마음을 내셔가지고 60삭기 한번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요런 걸 이제 부도전꾀라고 해요. 아니, 물, 응? 거꾸로 할 도자예요, 이게. 거꾸로 할 도자. 전자가 갑자기 갑자기 수레구예. 예? 수레구예. 그렇죠. 수레거리에 이렇게 부도죠. 원전전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꾸로 도전되지 않는 꾀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전체 8꾀가 있는데 상경에 6꾀가 있고 하경에 2꾀가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도전꾀들이에요. 나머지는 도전되는 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곤꾀 다음에 술에 둔꾀가 나오죠. 이게 감꾀, 괴상이에요. 수, 례, 둔이에요. 둔꾀. 이것은 이렇게 뒤집으면은, 이거 진꾀가 뒤집으면 간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써보면은 수, 례, 둔이고, 이쪽 써보면은 산, 수, 몽이죠. 몽꾀. 이런 걸 도전꾀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도전꾀는 한 번은 이렇게 둔꾀 다음에는 이게 뒤집어서 그 다음에 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둔꾀 다음에 몽꾀가 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역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두께 이렇게 나가죠. 기본적으로 두께 나와요. 그리고
이 궤들 간에 서로 이게 이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치적으로. 그래서 공자가 이 궤 순서를 이치적으로. 건곤괴 다음에, 그래서 만물이 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둔괴가 오는 것이고, 만물이 생겼으면 이제 어리다, 뭐 해가지고, 그래서 몽괴가 오는 것이고, 몽괴 다음에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숙괴, 뭐 이런 식으로 쭉 그 이치적으로 풀이하신 것이 저기 뒤에 가면 이제 석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 궤 순서를 아시는 것이 이제 주역 인문의 관건이 되는 겁니다. 관건. 그래서 여기 지금 수레, 둔, 산수, 몽 요게 두괴 이렇게 나가는 것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선 여기 궤 이름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거는 뭐 궤상을 하늘이 거듭됐다라고 해서 건이라고 하죠. 중지곤은 땅이 거듭된 거기 때문에 중지곤 하는 것이고, 술의 둔이라고 읽어요. 둔이라고 읽어요. 대개는 어렵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산수, 몽은 몽매하다, 어리다 이런 뜻이에요. 수천수, 수는 기다린다, 기다릴 수, 또는 이렇게 음식 숫자도 돼요. 음식을 먹으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음식 숫자도 되는 것이고, 천수송, 이건 송사를 벌이는 거예요. 예, 송사를 벌여. 부모와 자식 간이 서로 친하지 않다 보니까 송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지수사, 여기 사자가 군사사자도 되지만 여기는 무리사, 우리 여단, 사단 할 때 쓰는 것처럼 백성을 뜻하는 글자이기도 해요. 다만 백성을 군사적인 용어로 쓴 거예요. 예. 다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지, 비는 따른다, 함께 한다, 그런 뜻이에요. 풍천, 소축은 작게 쌓는다, 이런 뜻이에요. 소축. 천택, 리는 밟을 리. 물론 이게 밟을 리 하면 안 돼요. 다 이거 괴 이름이에요. 괴 이름, 괴 이름, 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다 괴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지천태, 태는 통한다는 통한다는 뜻으로 지천태 하는 것이고, 천지비, 우리가 비색하다, 꽉 맥혀 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비라고 하는 겁니다. 천화동인, 함께하는 사람들. 사실 이게 사람만 함께하면 뭐합니까? 동심지인,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라야 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화천대유, 이 동인괴가 뒤집으면 대유괴가 돼요. 화천대유가 돼요. 예. 크게 소유한다 이런 얘기죠. 지산겸, 겸은 겸손하는 것이죠. 겸손할 겸. 예자는 이게 본래의 뜻은 즐거울 예자예요. 예. 뭐 우리가 미리 예자도 되지만은 즐거울 예. 그 다음에 택내수, 따를 수자, 따를 수. 삼풍고, 그릇 명자 위에 벌레 3마리가 있죠. 3마리 벌레가 그릇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존먹을 고. 그 다음에 지택님, 임한다. 우리가 군주가 백성에게 임한다, 양이 음에게 임한다 라고 하는 다다를 님. 풍지관, 나를 관하는 뜻도 되지만은 세상을 관하는 뜻도 돼요. 그 다음에 활의 서합, 씹을서 합할합, 씹을서 합할합. 여기 씹어서 합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산화비, 본래 옥편에는 이게 분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다 흑토자 쓰면 무덤 분자였잖아요. 무덤을 꾸미는 뜻이에요. 여기 비라고 하는 꾸민다는 뜻이에요. 꾸민다. 그러나
음은 비라고 읽어요. 산화비. 그다음에 산지 박, 깎을 박자. 네. 지뢰복,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천리를 회복하고 하는 거. 그다음에 산천 대축, 철례 무망. 예, 무망. 이게 망자가 사사로울 망자예요. 예, 사사로울 망. 예, 그다음에 산천 대축. 예, 산천 대축. 크게 쌓는다. 아까 소축계와 대축계가 있는데 소축은 작게 쌓는 것이고 대축은 크게 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축은 농사지어서 부를 취득하는 걸 소축이라고 하고 대축은 인재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게 대축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살례 이, 이게 기를 이자예요. 이게 음식을 먹고 몸도 기르고 마음도 기른다는 뜻. 태풍 대과, 크게 지난다는 뜻이에요. 실수한다는 뜻도 되지만 대인만이 갈 수 있는 또 그런 길이 있어요. 큰 길, 크게 갈 수 있는 길. 중수감, 중화리. 여기에서 이제 상경을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죠.